양양 첫 번째 강의로 이명현 박사님 모셨는데요. 오늘 순서, 진행될 순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양문화재단 이광서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동민연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가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인문학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은 신현웅 시인께서 나중에 진행해 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저희 모시게 된 이명현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명현이라고 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뵈서 반갑고요. 저도 맨날 이렇게 놀러 오던 곳에 이렇게 강연 오니까 또 되게 좋네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천문학 공부를 했고요. 천문학자로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저를 이제 소개할 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소개를 해요.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나 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대중과학자라고 불러요. 사실은 현장과학자가 99.9%고요. 대중과학자는 현장과학자이면서 대중과학자를 겸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업적인 대중과학자도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을 겸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업 대중과학자 이렇게 된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를 통역하고 번역해서 일반인들의 용어로 바꿔서 전달하는 사람들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저처럼 과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을 대중과학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일분과학이라는 분 아세요? 그분도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역사학을 전공하셨는데 과학 덕후예요. 엄청.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학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뭐 인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잘하시고 그런 분들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훨씬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는 이제 한 줌의 대중과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저를 소개하면 그런 식이 됩니다. 제 생각에 0.001%? 천문학자는 자기 망원경이 없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여기 있는 학생들만 할 때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천문학과에 가서 천문학자 되었어요. 근데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이 없어요. 천문학자 그러면 막 망원경, 자기 망원경 갖고 매일 별 볼 거 같고 이러시잖아요. 천문학자의 99.9%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기껏 봐야 모니터를 봐요. 이렇게. 망원경이 왜 없느냐면요. 천문학자는 직업적인 과학자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천문학자들은 그런 망원경을 쓰기 때문에 개인 망원경이 없어요. 갈릴레오에서 한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다음에 다는 뭘까요? 다윈, 다윈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다빈치라고 얘기하세요.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포괄적이잖아요.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초창기에 했는데 과학책방 길가라고 쓰셨어요. 신문으로. 이제 제가 할 이야기가 새로운 우주시대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우주시대, 뭐 새로운 이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방송 같은 데서도 이 주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 그림은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안 하는데 항상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만화예요. 집에서 치료받고 집에 공부 이거 우리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잖아요. 청소 따위는 제가 하죠. 제 누구죠? 너무 청소기. 다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달나라로 수학여행 간다. 여기 아마 제 연배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저런 얘기 학교에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야, 너희들 중학교 가면 달나라 수학여행 갈 거야 이런 말을 선생님은 진심으로 믿고 막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근데 물론 이제 이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한다 그러면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어디서 뚝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무인 인공위성을 쏜 것은 소련이 있지만 최초로 우리는 그 다음 것들 우리가 이러려고 이런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양 진영에서 목표로 했을까요? 무인이니까 이제 뭐 동물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올리는 거. 최초로 우주로 올라간 동물은 뭘까요? 쥐. 쥐도 나중에 올라가요.
개, 라이카란 개, 걔도 나중에 올라가요. 최초로 우주로 올라간 동물은 의외로 굉장히 오래전에 1940년대에 V2라고 하는 독일의 로켓을 타고 올라갔다가 온 애가 있어요. 그럼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이 기저귀를 차고 갔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쌓였을 거 아니에요, 기저귀가.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갖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죠? 버렸어요. 다리다가 버리고 왔어요. 근데 왜 버리고 왔을까요? 갖고 오면서 처리하면 좋은데. 연료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게가 늘어나면 연료를 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폴로 1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아폴로 13호가 실패하고 6번 성공을 했거든요. 그럼 6번 갔던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의 기저귀는 다 달 표면에 있겠죠. 쌓여 있어요. 걔네들 어떻게 됐을까요? 달에는 공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바람이 부나요? 바람도 안 불어요. 비가 내리나요? 그러면 기저귀 가만히 있겠네. 그대로. 근데 비바람이 몰아치진 않지만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외선 같은 거 강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그 대변 속에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미래 예측을 2050년대 예측한다 그러면 이정훈 화백이 이거를 예측하던 그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우리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더러 미래 예측하려면 여기에 빠져 있지만 꼭 들어가야 될 거 뭐 어떤 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로봇, 인공지능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 막 이런 애들. 한 세 파트로 얘기할 텐데요. 한 가지는 가까운 지역에서의 우주여행, 그 다음에는 화성으로의 이주, 달 이런 것도 할 텐데 2021년이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 2021년이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의 기점이에요. 보통 로켓을 쏜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발사하는 거 연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발사를 해요. 비행기를 싣고 와서. 이게 좀 작은 애잖아요. 저렇게 했을 때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을 하면 이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 달리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 우주 탐사를 할 때 선행되거나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민간이잖아요. 그리고 상업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절감해야죠. 올라갔다가 90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서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요. 우주 궤도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을 시작되었다. 그 리차드 브랜슨 회장은 어릴 때 꿈을 이루신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구 궤도를 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여행이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해요. 우주 체험. 지구 궤도 우주 체험. 그 정도로 부르면 되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9월 달에 이걸 가지고 여기도 4명이 탑니다. 여기도 우주 비행사 없어요. 고장나면 죽습니다. 4명이 탑니다. 자유동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1명 있어요. 보이시죠? 탑. 네. 그래서 와, 탑 정말 친구 잘 만나서 달 나가나 보다 이랬거든요. 너무 배웠는데 이 계약이 깨졌어요. 왜 깨졌는지 잘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이분의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 또 한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아직도 우주선을 못 만들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데 어쨌든 계약이 깨졌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고 있는데 지금 4차까지 성공하고 이제 그 다음 실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달로 가는 것은 아직도 어떻게 될지 우리 우주이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이 지금 4차까지 실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얘가 되고 나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얘는 엄청 사람을 많이 태우고 가요. 아까 미국이랑 소련에서 미국이 유인 탐사선 달에 보내는 것을 이김으로써 소련은 빨리 포기하고 화성으로 가는데 아직도 못 가는 이유가 너무 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도 화성으로 가는 과학자들 6명을 태우고 화성으로 가는 유인 탐사 계획을 계속 발표하는데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연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2040년이 디데이예요. 2040년에 과학자 6명을 태우고 화성으로 갔다가 한 달 정도 머물고 돌아오는 이 왕복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생명 유지가 99% 안전하다는 게 확정이 되어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되는 게 2040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감자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이렇게 화성과 비슷한 토양에다가 시감자를 뿌려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분뇨를 넣지 않고 이제 박테리아나 미생물을 넣어서 조합을 따지고 있고, 그러면 화성에 갈 때 시감자 거기에 아주 화성 토양에 적합한 미생물 요 조합으로 여러 세트를 가져가서 거기서 하겠다는 거죠. 이런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2012년에 마르스 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는데요. 이 회사는 뭐냐면 네덜란드의 청년 2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미국 나사 2040년이라고 우리는 그럼 2020년대 말에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어 하면서 2가지 보낼 수 있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화성 탐사를 많이 갔잖아요. 걔네를 개조하겠다, 개량하겠다, 새로 개발해야겠다. 그렇듯하잖아요. 2번째 조건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화성에 간 적은 있는데 갔던 게 돌아온 적은 없어요. 아직 무인 탐사조차도. 그래서 이 친구들 뭐냐, 사람들을 모아서 화성에 보내고 안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이정문 화백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모르는 어떤 모색되고 있는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게 다 꼬꾸라지고 의리 있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관심 있게 보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주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은 바다에 대한 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바다에 대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또는 뭐 패션, 옷,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 추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정문 화백의 걸 보여드리고, 여전히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방법론을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문화재단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어려운 걸 해주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양에서 작은 농장을 경영한 사람인데요. 제가 천문학 하면 그냥 별자리 멋있다, 이쁘다, 쏟아진다 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게 된 계기는 저희 손주가 6살짜리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요새 우주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름달이 뜨기 전에 저 달은 무슨 달이지?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얘 때문에 저게 상여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녀석이 좀 똑똑하나 라는 생각으로 할머니인 제가 이 녀석이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이 녀석을 앞으로 좀 뒷바라지를 해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박사님을 뵙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박사님 옛날부터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별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면은 이 녀석도 키울만 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키워도 될까요? 관심을 보일 때 그걸 이렇게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관심 보이면 한 번이라도 더 그런 데 노출되게 하고 같이 누워서 별도 보고, 만약에 그런 다큐멘터리 하면 같이 얘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그런 가까운 천문대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건 되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질 때 이제 근데 관심을 가질 때 또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또 갖다 주면 또 되게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결심했는데 와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여주고 하겠다 그럴 때 확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도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천문학자 꿈이었다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소설가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소설가이지만 그런 경험, 감성이 있어서 그래도 되게 밀도 있게 그런 이야기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계속 도와주기는 하되
천문학자가 되라든가 그런 식의 뭐 얘기는 안 해도 제가 하고 싶으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날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도구를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막 이해를 해가지고 실제 어떤 뭐 여기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인데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막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막 안 보이던 어떤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교수님을 딱 쳐다보더니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다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10번한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갖고 왔더니 또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한 100번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막 돌리면 뭔가가 나타나잖아요. 물리적 의미가 없는 그런 거를 계속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없고 한 것을 그걸 하면서 어느 순간에 팍 알아차렸어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다시 하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기에 다 헛수고란 소리인데 그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하는가. 내가 그냥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게 거짓이고 참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길러진 거잖아요. 막 그 100번을 하는 헛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그 순간이 제가 일생에서 아마추어 천문할 때 뭐 토성의 고리를 처음 봤을 때 이럴 때 느끼는 기쁨보다 그 순간의 기쁨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와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 다시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도약하는 깨달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가 살아오는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뿌듯하고 막 이랬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영어 공부하면 텔레비전에 영어 나오는데 잘 안 들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드라마가 막 들리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가까울 동안 강원한 일주일에 보신 이명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